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혁신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지속시키고 혁신의 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혁신을 하나의 틀로 묶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예로서 코이카의 그 통합혁신에 관한 혁신 경영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만들 때 생각했던 코이카의 통합혁신 경영 모델의 개념들을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코이카는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을 지원하고 거기에 개발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일을 효율적으로 또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그 토대 위에서 바로 고객,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국내 고객, 해외 개발도상국의 지원 대상 국가, 또 기관, 또 국민, 정부, 이런 고객과 연결되어 있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제기된 과제를 항상 수시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결과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통해서 바로 지표를 만들고 지표를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이루어진 결과는, 평가 결과는 바로 보상관리 시스템에서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상관리 시스템으로 작동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결과는 다시 전력 경영에 투입돼서 환류되어서 새로운 경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작동돼야 된다. 그래서 바로 업무 관리라는 기본적인 메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전략 경영과 고객 관리와 성과 관리, 보상 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통합되고 관리되는 그런 걸로 이루어져야 사람이 바뀌더라도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한 혁신이 완성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코이카의 중장기 전략을 만들 때 생각했던 코이카의 혁신 경영 모델 개념도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제가 또 동국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으면서 동국대학교의 혁신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만들었던 개념도입니다. 물론 이게 전체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점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봐도 모든 일은 그룹웨어인 일을 하고 있는 업무관리 시스템, 즉 그룹웨어를 통해서 기한이 되고 결제가 되고 그러고 바로 시행이 되는 바로 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그룹웨어를 작동시킬 때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과제가 등록이 되고 그 과제에 일하는 것이 전부 추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업무 관리하고 같이 작동이 됩니다. 하나로 전체로 보면은 이것이 그룹웨어의 통합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메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고객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의 민원이 신청이 되고 접수되고 처리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바로 고객 만족도 평가에 의해서 수시로 평가 결과가 성과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진 모든 업무는 성과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바로 부서 평가나 개인 평가나 모든 평가 개념으로 통해서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지고,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진 그 결과들은 바로 전체적으로 개인의 실적이 집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를 하고 교육하고 자질 향상을 위한 혁신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혁신에 관련된 학습과 능력에 관련된 것들이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작동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바로 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서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일할 때 바로 필요한 정보는 학사나 행정이나 연구나 시설이나 이런 관련 분야별로 해서 정보를 빼내서 거기서 활용하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바로
동국대학교의 혁신경영 시스템을 만들었던 개념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혁신 경영이 안 되는 경영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경영의 관점에서 제대로 혁신 경영을 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고, 그 다음에 괜찮은 공공기관들, 그 다음에 정부, 제일 안 된 곳이 대학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은 경영대학이 존재하는 대학이 다 거의 있습니다. 경영대학이 경영학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혁신 경영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학의 경영은 경영이라는 개념조차도 붙이기가 쑥스러울 정도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동국대학교 가서 ABC부터 대학의 경영을 기본적으로 바꿔줬습니다. 경영의 관점에서 모든 학사 운영의 틀을 바꿔줬습니다. 물론 반발도 많습니다. 대학은 학문의 연구지 경영이 아니다 합니다. 경영이라는 게 뭔가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대학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대학 경영이죠. 경영은 존재해야 됩니다. 다만 대상과 관점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경영의 기본적 개념은 같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대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학의 모든 부분을 바꿔주고, 그래서 고객과 성과 중심의 대학으로 바꿔주면서 그것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통합적인 성과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동국대학교의 변화를 추구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 시스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작동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뒤에 온 사람들의 운영에 대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바로 시스템의 인풋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혁신 경영으로 가느냐, 비혁신적으로 옛날에 주먹구구식 경영으로 가느냐의 갈림길로 구분이 될 겁니다. 여하튼 어떻든 간에 이러한 것으로서 묶어주는 것이 최소한도 혁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통합 혁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혁신의 지속적인 혁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혁신은 저항을 수반하기 때문에, 변화를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바꿔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편하게 살려는 관점에서, 쉽게 가려는 관점에서 혁신의 저항은, 크고 작은 저항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CEO인 리더가 먼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그 CEO가 혁신 경영에 있어서 갖춰야 될 CEO의 4가지 요건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4가지 요건을 통해서 CEO가 혁신을 앞장서서 끌고 가고 솔선수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구성원이 혁신에 참여하게 하는, 그리고 모든 구성원과 조직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생각과 방향의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역량을 갖췄다면 바로 수반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꿔줘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하고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과 방향을 격차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것은 다양한 스킨십이고 기본적으로 리더십에 관련된 CEO의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소위 저항 세력 또는 소극적인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소극적 세력, 이런 세력들을 하나로 끌어들이고 공식적 조직으로 유인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과정도 동시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예가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둘이 후보 싸움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과 비방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바로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채용해서 함께 4년을 국정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반대 세력, 반대에 있었던 경쟁을 하던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공식 조직에 들어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로 통합해 가는 과정의 예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도 크고 작은 인사에 있어서도 또는 크고 작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식의 사람의 채용에 관한 내용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갈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와 환경의 보강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감사 공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특히 공직자들은 감사의 공포 때문에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제도의 변경, 혁신 꺼려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은 인사검증이라는 소위 인사검증을 통해서 특히 국회는 더더욱 청문회를 통해서 사람을 뽑을 때 흠집 없는 사람을 고르려고 합니다. 흠집은 뭔가요? 일을 하다가 잘못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사람의 자질에 관련된 흠집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건 배제돼야 되겠죠. 그러나 일을 하다가 발생될 수 있는 흠집은 어떤 면에서는 포상보다 더 중요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로 인사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바로 감사로부터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모든 구성원을 용기 있게 과감하게 혁신을 하게 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하고 제도의 개혁을 하게 하는 그런 걸로 가능할 겁니다. 요새 정부에서 규제개혁하라고 합니다. 규제개혁? 공무원들이 규제개혁하려고 하게 하려면 정말로 규제개혁을 하고 그 제도 내에서 규제를 바꾸지 않더라도 현재의 제도 하에서 국민을 도와주고 국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앞장서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 생각하면은 10가지 요건 중에서 9가지는 다 오케이인데 안 되는 한 가지를 찾으려고 공무원들이 생각합니다. 안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 사실상 아니겠지만은 나중에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점검을 하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뭔가요? 나쁜 공무원이라고 할 겁니다. 다 맞는데 왜 얘는 안 해주려고 뭘 찾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로 이제는 10가지 조건 중에서 9가지가 안 되는데 한 가지 되는 것이라도 뭐 있으면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한테, 이 고객한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느냐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국민이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잡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더 좋은 사업을, 더 좋은 정책을 국민한테 베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문제를 풀어주느냐의 사안을 캐서 그걸 도와주고 그걸 그렇게 안 한 사람을 오히려 처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의 기본 방향입니다.